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문법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언어와 매체를 공부한 예비 수험생들은 이 문법을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 교재가 2월 중순쯤에 나오는데 그 EBS 수능 특강 교재 문법 책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읽고 개념을 다시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좀 푼다면 3월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하고 독서만 배운 학생들은 문법이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를 이용해서 수업을 들어서 빨리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응용을 한 다음에 3월 모의고사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책을 사가지고 풀면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공부가 좀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거나 좀 빨리 끝내고 싶은 내용들은 수업을 들어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11번 문제부터 해설하기 전에 그럼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문법을 어디까지 공부하는 게 맞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해설을 할게요. 이 문법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단위가 음운이죠. 음운 변동은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형태소라고 하죠. 그래서 음운은 의미 구별의 가장 작은 단위,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는 형태소. 이 형태소에는 여러분 뭐 자립 형태소가 있고 의존 형태소가 있다. 실제 형태소가 있고 형시 형태소가 있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형태소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접사하고 어미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 좀 이따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를 가지고 단어를 만들죠. 그리고 이걸 종류별로 나누면 이게 품사가 됩니다. 이 품사에서는 여러분들 꼭 공부해야 될 게 바로 조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접사와 어미와 조사는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다. 왜? 이 어미와 접사와 조사는 우리말에 발달된 문법 단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문법과 다른 우리나라 말의 문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나 수능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공부할 때 반드시 얘네들을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문장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을 가지고 우리는 문장을 만들죠. 그래서 문장 성분의 종류,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었던 문법 요소를 정리하면 되는데 문법 요소 중에서는 이 높임법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높임법도 다른 나라 말에 없는 우리말의 특징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있죠. 높임법, 그 다음에 조사, 그 다음에 어미, 그 다음에 접사, 얘네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형태소 단어 합쳐서 한 문제, 얘 합쳐서 한 문제, 얘가 한 문제, 그 다음에 얘가 한 문제. 그리고 문제가 가장 어려운 건 얘가 가장 어렵습니다. 문장 성분과 문장에서 가장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 되기 전에 수험생들은, 예비 수험생들은 모의고사 되기 전에 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칠판에 쓴 내용들을 반드시 한번 정리하고 3월 모의고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리만 하지 말고 머릿속에 반드시 체계적으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국어는 이해 과목인데 굳이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도 하되 국어적인 지식은 머릿속에 많이 축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이해도 빨리 할 수 있고 문제도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1번 문제부터 해설해 주겠습니다. 자, 다이어에 대해서 나왔는데 내가 이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축적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 지문을 정말 빨리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11번, 12번 문제를 풀 때도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응용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 지문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문만 이해한다고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지식을 많이 쌓으란 뜻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다이어에 대해서 한번 지문 분석을 해보죠. 다이어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 의미라고 하죠. 알았죠? 그 다음에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우리는 주변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중심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 시기도 빠르고 사용 빈도도 중심 의미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다이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얘입니다. 다이어의 특징. 그래서 다이어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의 특징을 첫째, 주변 의미로 사용될 때 다이어가 주변 의미로 사용될 때는 문법적인 제약이 좀 있대요. 예를 들어놨잖아요, 밑에서. 그래서 한 살을 먹다라고 할 때 먹다는 주변 의미로 쓰인 겁니다. 음식을 섭취하다가 아니고, 알았죠? 한 살을 먹다 할 때 이 먹다는 중심 의미가 아닙니다. 주변 의미로 쓰인 거고, 이 먹다는 가능하지만 한 살 먹히다, 그 다음에 한 살을 먹이다라고 하면, 먹히다는 피동 표현이고요. 먹이다는 사동 표현입니다. 근데 결국 이 주변 의미는 사동이나 피동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법적 제약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손이 노동력의 의미로 쓰일 때 얘는 주변 의미로 쓰인 거죠. 쓰일 때는 부족하다, 남다 등 몇 개의 용언과만 결합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중심 의미는 다양한 용언하고 결합할 수 있지만 주변 의미는 일부의 용언만 결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 제약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다이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두 번째. 주변 의미는 기존의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거기 때문에 중심 의미보다는 무슨 적이라고 돼 있어요? 추상성이 강하다. 밑에 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 손의 중심 의미로 의미가 확장돼요. 손이 부족해 할 때 손, 그 다음에 손에 넣었어 할 때 손은 둘 다 이건 주변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근데 원래 손이 신체의 일부잖아요. 신체 일부. 우리 손. 이게 구체적이죠. 알았죠? 근데 여기서 손이 부족해 할 때 손은 노동력의 의미고요. 손에 넣었다는 건 권한이나 범위를 뜻하는 건데 얘네 둘이 다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주변 의미는 중심 의미보다는 무슨 성이 강하다? 추상성이 강하다. 이게 바로 다이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이어는 의미들 간의 관련성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의 의미가 있답니다. 그럼 얘는 다이어입니다. 얘는 다이어고요. 이 첫 번째 의미가 중심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의미가 이게 주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까지 읽은 게 이 내용입니다. 알았죠? 근데 얘네들은 무슨 성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의미의 관련성이. 그래서 뒷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줄의 중심 의미인 위에 1인데 1이 중심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길게 연결되었다라는 의미와 유사해서 2의 의미를 갖게 되고 또한 연결이라는 속성이나 기능 때문에 3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2와 3은 다 뭐가 있다? 의미의 관련성이 있다. 이게 바로 다이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다이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앞을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의 중심 의미 앞인데 앞이 근데 앞세대에서의 앞과 앞으로 다가올 말의 앞은 대립적 의미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뒤에 있는 건 장차 다가올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미래를 뜻하는 대립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이어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 선택지에 보면 이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에서 얘가 중심 의미인지 주변 의미인지를 알아야죠. 얘가 주변 의미인지, 얘가 중심 의미인지, 얘가 중심 의미인지, 얘가 주변 의미인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윗글을 참고해서 추론해 보세요. 생각을 좀 하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국어 수업하다 보면 가끔 학생들 중에 진짜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약간만 복잡하면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냥 감으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국어를 잘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1번. 대부분의 아이들이 별이라는 말은 중심 의미 중에서 군인의 계급장은 얘는 주변 의미죠. 의미보다 천체의 일부는 얘는 중심 의미입니다. 그럼 결국 얘보다는 얘를
먼저 배우겠죠. 첫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따의 의미는 착석하다가 있는데 착석하다가 중심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직의 안따는 이건 주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쥐나 자리를 차지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보다 얘가 더 높겠죠. 왜? 중심 의미가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얘가 중심 의미고 얘가 주변 의미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에 이르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기엔 너무 아직 이르다 할 때 이르다는 빠르다란 말입니다. 알았죠? 이르다가 무슨 말이라고요? 빠르다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결론에 이르다라는 말은 미치다의 의미입니다. 근데 얘 둘은 의미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르다와 여기서 말하는 이르다는 무슨 어라고 하죠? 이런 걸 동음 이의 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어본 학생들은 좀 있을 겁니다. 듣지 않은 학생들은 원래 우리 언어와 매체에서 단어라는 파트에 보면 맨 마지막에 단어들의 의미 관계에서 다이어, 동음 이어, 그 다음에 상하 관계, 유이어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반의 관계 이런 것도 이제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팽이를 돌리다 할 때 돌리다는 어법에 맞는 표현이에요. 알았죠? 근데 침이 생기다라는 의미의 돌다는 얘는 주변 의미로 쓰인 겁니다. 얘가 중심 의미니까 중심 의미이기 때문에 됐죠. 돌리다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침이 생기다에 돌다는 돌리다라고 쓸 수 없다라는 건 주변 의미는 문법적 제약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군침이 돌다에 돌다는 주변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중심 의미라면 얘는 주변 의미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의 의미를 모른다면 이 문제를 또 쉽게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죠. 사람의 감각기관을 뜻하는 눈이 있습니다. 이 신체 일부죠. 그죠? 눈이 있어요. 이건 중심 의미입니다. 근데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을 때 눈은 여러분들 시력을 뜻하는 뭐다? 주변 의미입니다. 그러면 결국 눈의 의미로 되었으니까 눈의 확장된 의미는 기존의 중심 의미보다 구체적일까? 아니죠. 추상적이에요. 주변 의미는 중심 의미보다 추상적이라고 분명히 세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틀렸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이게 맞으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추상적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원래 신체, 감각기관인 눈과 눈이 나빠서 할 때 시력 중에서 얘가 얘보다 구체적이고요. 얘가 얘보다 추상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세 번째 문단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더라도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문제를 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제발 국어 1등급 받으려면 국어와 관련된 지식들을 머릿속에 좀 제발 좀 많이 좀 집어넣으세요. 알았죠? 비문학이 약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비문학을 읽을 때 필요한 어휘들이라든지 또는 경제나 또는 과학이나 인문이나 사회나 예술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축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문 독해력만 가지고 1등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12번 문제를 볼까요? 자, 기억에서는 분명히 주변 의미 간에는 대립적 관계가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자꾸 말해서 미안한데 모든 발표 자료 좀 줄래? 아니 너 빚쟁이 같다 라고 했어요. 나한테 자료 맡겨놓은 거 있어? 그랬더니 이틀 뒤, 나중을 뜻하죠. 이틀 뒤. 나중에 발표 사전 모임이라고 금방이란 말은 여러분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라고 하면 조금 전의 의미입니다.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지금 또 왔어. 근데 빚쟁이라니 내가 돈 빌린 것도 아니고 라고 할 때 이 빚쟁이란 말은 돈을 빌린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근데 얘가 뭐라고 아니 돈을 빌려준 돈 받으러 온 사람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얘는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여기서 빚쟁이는 뭐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이건 돈을 빌린 사람이죠. 그럼 얘하고 얘는 분명히 무슨 적이죠? 의미상 대립적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서 돈은 여러분 그냥 화폐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 받으러 온 사람 같다고 자료 여기 있어. 가연이랑 도서관에 같이 가자. 아까 출발했다. 금방 올 거야 할 때 금방은 여러분 조금 후를 뜻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도 무슨 적이죠? 대조적이고 얘하고 얘도 무슨 적이다? 대조적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랬더니 밑에 그래 발표 끝난 뒤는 그냥 여기서도 말하는 나중에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뭐가 답이다?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히 맞추려면 이 문맥에서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020학년도 수능 국어 문법에서는 이 다이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잘 안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조사, 어미, 접사,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이게 다른 나라 문법에 없는 우리나라 문법의 특징이기 때문이니까 그런 것들을 더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건 아주 상식적인 것들인데 여러분들 혹시나 이해가 안 된 학생들은 단어들의 의미관계 파트를 반드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겁니다. 이게 음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음절은 여러분 한 글자를 음절이라고 합니다.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요. 음절의 유형은 크게 모음만 가지고도 음절이 되죠.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소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면 음절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의 경우에는 모음과 자음이 결합하면 음절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음과 자음이 결합하면 음절이 될 수 있는 네 가지 유형을 알려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꽃잎이 있는데 꽃잎은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죠? 요거는 4에 해당하죠. 얘는 어디에 해당하죠? 얘는 모음하고 자음이 결합한 거죠. 얘는 3에 해당합니다. 잎은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음운의 첨가로 인해서 결국 음절 유형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꽃잎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잎인데 여기에 니은이 첨가가 돼요. 그래서 꽃잎 이렇게 되고 요 니은 때문에 다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죠. 그래서 결국 꽃잎이 된답니다. 이렇게 꽃잎이.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일단 니은 첨가, 그 다음에 얘가 끝소리 규칙, 얘는 뭐죠? 비음화.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꽃잎이 이런 형태의 음절로 바뀐다는 건 결국 3에서 뭐로 바뀌었다에 얘가 4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3에서 4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결국 잎이 됐으니까, 알았죠? 잎이 됐으니까 여기서는 3의 유형인데 이렇게 되면 4의 유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밑에 선택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1번 선택지를 보면요. 밥상이라고 발음해요. 그러면 이 쌍이 된 건 여러분들 요 시옷이 된 소리로 교체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교체의 결과이고요.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상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쌍이나 상이나 다 4번의 유형은 똑같습니다. 됐죠? 얘도 4번의 유형 아닙니까? 자음, 모음, 자. 됐죠? 자음, 모음, 자. 집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이제 공부한 학생들 중에 문법 이 일을 4번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일할 때 얘는 그냥 형식적으로 붙여진 겁니다. 알았죠? 이거 모음과 자음이 결합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분명히 몇 번의 유형이라고 보셔야 됩니까? 이건 3번의 유형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얘가 집일이 됐어요. 그럼 몇 번 유형으로 바뀐 거죠? 4번 유형으로 바뀐 겁니다. 교체가 된 겁니까? 아니죠. 니은이 첨가된 거죠. X. 됐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닐과 달라진 건 맞습니다. 됐죠? 얘는 3의 유형이라면 얘는 4의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복함이라고 할 때 함은 축약된 게 맞아요. 여기까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축약이 돼서 여러분 얘하고는 4번 유형하고 똑같죠. 근데 달라졌다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국물은 여러분들 요 미음 때문에 기억이 이음으로 바뀐 겁니다. 비음화라고 하죠. 이런 걸. 음운 변동은 여러분 꼭 출제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궁은 교체의 결과 궁이 됐어요. 됐죠? 음절의 유형은 국과 같습니다. 이건 문제될 게 없네요. 답은 4번이 답입니다. 화살은요. 활과 살이 결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여러분들 활과 살이 결합했는데 화살이 돼버렸으면 화살은 탈락이 된 게 맞습니다. 탈락이 됐고 음절의 유형은 단일어인 활과 같아진 겁니까? 달라진 겁니까?
달라진 거죠. 이 화는 뭐죠? 자음과 모음이 결합한 2번 유형이고요. 화는 몇 번 유형이죠? 이건 4번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아요가 잘못된 거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14번 문제는 보세요. 어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생들 중에는 이 어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 안 한 학생들은 약간 혼동할 수 있고요. 이 문제를 또 제대로 풀려면 품사에 대한 이해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활동 해결해 보세요. 관형사형 어미가 있습니다. 근데 시제 또는 단어의 품사에 따라 시제와 품사에 의해서 결정이 난대요. 그럼 이제 시제하고 품사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자료에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시제를 분석해서 그 단어에 쓰임 어미가 표의 기억 디귿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랍니다. 됐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뜬 태양 할 때 얘는 여러분들 뜨다 뒤에 니은이 결합한 거고요. 얘가 여러분들 품사가 뭘까요? 얘가 품사가 뭘까요? 동사입니다. 그럼 동사 뒤에 니은이 결합한 거고 시제는 뭘까요? 시제는 뭘까요? 요거는 과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제하고 품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던 라고 할 때 얘는 어떻게 결합한 거죠? 부르다 뒤에 던이 결합한 겁니다. 얘는 품사가 뭐죠? 동사입니다. 동사 뒤에 얘가 붙어서 뭐가 돼버린 거죠? 과거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푸르다 하면 얘는 푸르다 뒤에 뭐가 붙은 거죠? 던이 붙은 겁니다. 얘가 품사가 뭐죠? 형용사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 동사, 형용사를 어떻게 구별하니 그러면 선생님 명령형 어미, 청용 어미가 붙을 수 없으면 형용사고 붙으면 동사잖아요.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동사, 형용사를 구별할 때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움직임이나 작용이 있으면 동사고 상태나 성질이면 형용사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 어미 결합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애초부터 그걸 접근하는 건 그렇게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장에 남다는 여러분 남다 뒤에 뭐가 붙었죠? 은이 붙었어요. 알았죠? 그러면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해서 이게 뭐가 돼버린 거죠?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얘도 여러분 던이 붙어서 뭐가 됐죠? 과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읽는 소설 할 때 느는 읽다라는 동사 뒤에 는이 붙어서 현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할 때는 차다 뒤에 니은이 붙어서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달리기 제일 빠른 친구 할 때 빠르는 빠르다라는 형용사 뒤에 니은이 붙어서 현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품사나 시제에 따라서 관형사형 어미가 다르게 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여기 보면 형용사 뒤에는 니은이 붙으면 현재인데 동사 뒤에 니은이 붙으면 과거네요. 동사 뒤에 니은이 붙으면 과거네요. 근데 결국 품사나 시제에 따라서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라는 겁니다. 원래 어미의 종류에 여러분들 어말어미 있고 손어말어미 있습니다. 어말어미에는 종결어미가 있고 연결어미가 있고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그 전성어미 중에 하나가 관형사어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문장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관형절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려면 품사도 좀 알아야 되고 시제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품사도 모르고 시제 구별이 안 되면 이걸 채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분명히 동사에는 는이 붙으면 현재고요. 형용사에는 니은이 붙으면 현재입니다. 동사에는 니은이 붙으면 과거고요. 형용사에는 던이 붙으면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밑에 보면 A의 뜬에 쓰인 어미 니은은 기억에 해당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지요. 이건 분명히 과거입니다. 그럼 기억에 해당할 수 없어요. 현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르던 할 때 더는 과거죠. 부르던 할 때 더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 어미 더는 디귿에 해당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이 아니죠, 여러분들. 대체로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표가 앞에 지 있는데, 자, 디귿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봐봐. 부르던과 CF르던에 쓰인 어미 더는
디귿에 해당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디귿입니까? 아니죠. 품사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르다는 동사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해당하고 얘는 니은에 해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니은 밑에 있죠. 니은 밑에. 미안합니다. 니은 밑에 던이 있죠.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얘는 디귿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디귿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얘 품사를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부르던의 던은 얘가 동사기 때문에 결국 디귿이 아니고 부르던의 던은 얘가 형용사기 때문에 디귿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남은 할 때 은과 알았죠? F에 찬할 때 요 니은이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은은 여러분들 요렇게 니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게 은이 될 때도 있고 니은이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자음 뒤에서는 은이 붙고요. 모음 뒤에서는 니은이 붙는 겁니다. 이런 걸 이형태라고 하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남은과 찬에 쓰인 니은은 니은에 해당하는 거. 이건 문제될 거 없죠. 그죠? 이건 둘 다 여러분 얘도 뭐고 동사고 얘도 동사기 때문에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관용사용 어미가 될 수 있습니다. 됐죠? 니은에 해당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관용사용 어미에 대해서 시제에 대해서 특히 품사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한 학생들은 이 문제 오답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이에 있는 요건 현재입니다. 알았죠? 어미는 니은에 해당한다. 니은에 해당하지 않아요. 알았죠? 거기 동사 현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빠르다. 요건 뭐죠? 빠르다는 형용사라고 그랬죠. 빠르다 뒤에 요 니은이 붙은 거예요. 니은. 니은이 붙어서 쓰인 어미 니은은 디귿에 해당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형용사 현재형 기억에 해당합니다. 알았죠? 얘는 기억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어미, 조사, 접사 이 파트는 여러분들 아주 꼼꼼하게 좀 공부를 좀 하세요. 학교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특히 조사나 어미는 많이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예비 고2 학생들이 이제 언어 매체를 공부하다 보면 그 파트를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능을 위해서라도. 그 밑에 15번 문제는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예만 보기에서 콜을 합니다. 여러분들 골라내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국어의 변천, 우리말의 어제와 오늘 뭐 이런 단원에서 중세국어의 주격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맞출 수 있습니다. 중세국어의 주격조사에는 의문의 조건에 따라서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 0이라는 건 생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도 있습니다. 자음 사이에 2가 나타났어요. 됐죠? 그럼 밥 뒤에 이렇게 2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음으로 끝나면 2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훈민정음에도 보면 나란 말쌈 뒤에 뭐가 붙죠? 2. 얘가 무슨 조사죠? 주격조사입니다. 모음이 2나 또는 반모음 2 다음에는 주격조사가 생략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용비어천가에서 배웠던 불휘 뒤에 이게 2모음이기 때문에 주격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활솔이 됐죠. 그래서 활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2가 2모음이기 때문에 주격조사가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새 뒤에도 이게 2모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주격조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2모음 뒤에서는 주격조사가 생략된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음이나 반모음 이외의 모음에서는 2가 붙습니다. 그래서 소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공자 다음에 이렇게 2가 붙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의문의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꽃ď코라고 하면 꽃이 여러분들 원래는 자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 뒤에 원래 얘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어 적지하면 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격조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냥 알았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나무 섰는이라고 할 때 나무 서 있는 할 때 나모가 있죠. 이 모는 여러분 이 모음 이외의 모음이기 때문에 뒤에 얘가 붙어줘야 되거든요. 얘가. 근데 얘도 생략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귿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한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죠. 현대어 풀이하고 정확하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중세국어는. 그래서 밑에
날이라고 했더니 여기 날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분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날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이가 붙은 겁니다. 날 뒤에 뭐가 붙었다? 이가 붙었네. 그럼 얘는 기억에 해당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태자라고 돼 있죠. 그럼 태자 뒤에는 여러분 태자 이렇게 돼 있죠. 태자. 그럼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이게 이 모음 이외의 모음이기 때문에 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가 빠졌네요. 알았죠? 얘가 빠졌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디귿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내히 다리 없도다 라고 할 때 개천에 다리가 없다 라고 할 때 다리는 분명히 다리가 이 모음이기 때문에 이 뒤에 생략이 된 겁니다. 이해된 거죠? 그래서 이건 주격조사가 생략되어 있는 이 모음 뒤에 주격조사가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이 모음 뒤에 주격조사 생략됐다. 그럼 얘는 어디에 해당하죠? 얘는 니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다리라고 하면 여기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분석하면 이렇게 뭐가 된 거죠? 아달 뒤에 이가 붙은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 해당한다? 기억에 해당하네요. 그럼 얘하고 얘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자 뒤에는 뭐가 붙었어요? 공자 뒤에 이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자, 플러스 2가 됐네요. 이게 결국 이 모음, 이외 모음 뒤에 2가 결합된 주격조사다. 그럼 결국 기억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A하고 D네. 이 답이네, 그냥. 답이네요. 알았죠? 니은에 해당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C밖에 없네요. 그죠? C밖에 없네요. 디귿에 해당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디귿에 B밖에 없네요. 됐죠? 그럼 답은 여러분 뭐다?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격조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중세국어에서 많이 배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나 생략이 있다는 건 많이 들어봤는데 꽃듀코처럼 그냥 이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는 건 잘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동을 한 학생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학년도 수능국어에 출제된 문법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 5문제를 다 맞추려면 여러분들 결국은 문법의 기본적인 단위들은 다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수업하기 전에 의문, 그 다음에 형태소, 그 다음에 단어, 문장 성분, 문장, 문법 요소, 그 다음에 중세국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문법의 범위고요. 이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머릿속에 축적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문법을 정확하게 빨리 풀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법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지문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비 수험생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을 정말 내실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은 학생이 논술로 대학에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 학생의 수능 성적은 국어 4등급, 수학 8등급, 영어 4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최저 없는 학교를 논술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문자와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술로 꼭 대학을 가라는 게 아니고 겨울방학 전에 여러분들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전형을 공략할 것인지 전략을 세운 다음에 계획을 짜고 겨울방학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수험생들은 특히 시험 끝나고 연말연시라고 해서 마음 흐트러지지 말고 공부 계획 세워서 아주 꼼꼼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